안녕하십니까. 인사 PR연구소 윤호상 소장입니다. 저랑 4주 동안 우리가 진로를 어떻게 설정할 건지, 그 다음에 취업 준비를 어떻게 할 건지, 대학 생활을 어떻게 할 건지를 전반적으로 함께 얘기하고자 합니다. 일단 뭐 제 소개부터 해야 될 테니까 제 이름은 윤호상이라고 하고요. 저는 뭐 소개하려면 자꾸 부끄러운데 제 같은 사람도 TV에 자주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PD나 작가님들이 카메라를 들이대면 더 이상 얼굴이 안 커진다고 하더라고요. 더 이상 커지면 위험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경제TV는 6년 동안 매주 나왔었고, 거기 나오다 보니까 KBS도 고정했었고, 여기 보면 뉴스 생생정보통 이런 데도 나왔었고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프로그램은 아침마당이 나온 적도 있고요. 문제적 남자는 섭외 들어왔는데 제가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굳이 인터뷰 하셔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상황까지 갔었는데, 딱 한마디 하니까 윤 소장님 뭐 방송 다 봤습니다. 말씀 잘하시니까 사투리 좀 심하신데 말씀을 잘하시니까 출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길래 제가 딱 한마디 하고 왔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 문제는 못 풀겠습니다. 이러고 왔습니다. 그래서 방송 횟수로는 한 300번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모르실 만한 거는 시청률 안 나오는 것만 골라서 했겠죠. 제가 방송을 좀 많이 했고요. 방송 이해한 거는 제가 연예인들을 키운 건 아니고요. 제가 창업 모델을 키운 애들이 있는데 대학생 5명이 시작해가지고 지금 정규직이 180명 정도 됐습니다. 딩고 운영하는 메이커스라는 친구들을 제가 키웠고요. 뭐 김국진의 현장 박치기 이런데도 제가 한 1시간 반 정도 나왔었습니다. 근데 누가 보면 가장 잘생겼냐? 이쁘냐? 하면 아이돌 걸그룹이 잘생기고 이쁜데 얼굴이 좀 작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빈진호가 그래도 좀 잘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고 제가 좋아하는 뮤지션 중에서는 좋아하는 거는 버벌진트 좋아하는데 서울대 노래 잘 불러서 좋아하는 게 아니고 저보다 머리 커서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그 연예인들 방송 같이 많이 했었습니다. 많이 했고 이 친구랑도 방송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이 아줌마 말고 이 뒤에 있는 샘 해밀턴 이 친구랑도 방송을 했었습니다. 근데 가장 친한 연예인은 이 친구랑 친합니다. 성대모사 잘하는 정승호 씨랑은 제가 2년 반 동안 마지막 프로그램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연락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 원래 이력은 저는 첫 직장이 대우통신 인사팀 출신이고요. 그래서 대우그룹을 거쳐서 중견 벤처 다니면서 한 게 90% 사람 뽑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한 30만 장 정도 본 것 같고요. 면접은 지금도 외부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면접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 대해서 별로 안 궁금하시지만 궁금하시면 네이버에 아마 제 이름을 치면 네이버 규정상 책을 냈다고 작가로 등록돼 있습니다. 작가는 아닌데 그래서 그렇고요. 유튜브 가셔도 아마 제 채널을 검색하시면 제 이름을 검색하시면 제 채널이 보이실 거니까 나중에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용 또한 틱톡에도 있을 겁니다. 이건 제가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3년 전에 서울 사무실 번호로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틱톡이래요. 그래서 제가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욕심하게 하고 끊어버렸는데 다음 날 공문을 왔더라고요. 틱톡 코리아인데 틱톡이 뭐랄까 정보성이 뭐 오락성이 너무 강해서 정보성 컨텐츠를 좀 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파트너 크리에이티브 활동을 한 1년 반 정도 했었습니다.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지만 채널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은 한 4권 썼는데 이런 책은 절대 사지도 보지도 빌려보지도 말자. 재미 더럽 게 없다. 그래서 4주 동안 어떻게 할 거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AI, 4차 산업혁명도 마찬가지겠지만 AI가 들어오면서 최근에 AI 관련 뉴스 여러분 많이 보실 거잖아요. AI가 우리 직업이나 이런 데 어떻게 영향을 줄 건지를 한번 체크해보고 그걸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설정했으면 좋겠는지를 한번 얘기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차시에서는 취업 쪽이 아무래도 강하니까 채용 트렌드가 어떻게 돼 있고 그걸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는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걸 먼저 알아야지만 대학 생활이 어떻게 될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가지고 2차 시에 한번 검토를 할 거고요. 3차 시에는 우리 이제 이걸 채용 트렌드라든지 이런 미래의 직업 변화를 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건지를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재미가 없는 강의일 수도 있지만 조금은 집중해서 좀 들어주신다면 여러분 대학생활이라든지 미래 설계라든지 취업에서도 조금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AI가 매번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 많이 보실 거고, 최근에는 AI 뉴스가 굉장히 대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AI가 확산됨에 따라서 직업이나 미래가 어떻게 바뀔 건지는 좀 예측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내 미래를 정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AI뿐만 아니고 4차 산업혁명, AI뿐만 아니고 AI 4차 산업혁명에서는 다양한 기술이나 다양한 것들이 들어가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직업의 변화를 많이 만들어낸다는 거.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은 고민해 보자고 이번 차시에서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이거는 서울은 아니고 지하철 모습인데, 이제 미래는 좀 정확하게 우리가 얘기를 예측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변화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지만 거기에 대한 대응이 가능할 겁니다. 변화를 아예 모르면 굉장히 이렇게 황당한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죠. 이거는 로봇 청소기가 주무시는 주인 아줌마 머리카락을 묵은 상황이고요. 백인 친구는 태블릿 PC입니다. 근데 흑인 친구는 일반 노트북이라는 거. 노트북 한 대를 옆 사람 따라하다가 부숴버린 상황이고요. 이런 이벤트 괜찮죠? 여러분은 SNS에다 퍼다 나를 거고요.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 식당 이름만 기억에 남습니다. 이게 원래 마케팅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가장 잘하는 게 정치인들. 좋은 소식이나 나쁜 소식이나 계속 노출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자기 이름만 기억에 남거든요. 최악의 경우인데, 탕수육인데 소스는 여기 있다는 거. 면이 있는 거 가서 엉뚱한 걸 갖다 부었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의 변화에 대해서 아예 모르고 우리가 거기에 담을 쌓는다면 이게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어요. 왜? 오늘 내일 현재는 굉장히 좋은 직업인데 일순간 그 직업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 가장 대표적으로 통번역사, 물론 전문적인 통역, 요즘에 유튜브를 통해서 통역 굉장히 동시 통역 잘 하시는 분들의 그런 것들은 있겠지만, 보편적인 통번역사들은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대학생들이 흔히 쉽게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가 번역 아르바이트인데, 요즘 번역 아르바이트 구하는 데가 없습니다. 왜? 굉장히 구글부터 시작해가지고 DEEL이라는 사이트에서는 진짜 굉장히 자연스럽게 번역을 해주고요. 그리고 우리 소위 말해서 갤럭시만 하더라도 동시 통역을 해주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미래 직업이 과연 내가 하고 싶은 직업이 미래에도 전망이 있을 건지 약간은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 부분을 모르면 이렇게 황당한 일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실수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했던 게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지고 이제 5차 산업혁명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크게 다른 거는 1차, 2차, 3차는 거기에 대해서 변화에 대한 변화에 대한 기폭제가 된 게 한두 개, 하나라고 보실 수 있어요. 1차 산업혁명은 증기 기관을 통해서 수송에 변혁이 된 거. 2차는 전기 에너지가 들어오면서 컨베이어 시스템이 되면서 대량 생산이 되는 거. 3차는 컴퓨터나 인터넷이 되면서 엄밀해서 공간이 파괴된 거. 근데 4차 산업혁명은 오늘 우리가 가장 주인공인 AI뿐만 아니고 양자 컴퓨터도 있죠. 그 다음에 다양한 로봇도 있고 다양한 기술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변화, 직업적인 것들이 많아진다는 거.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보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AI가 지금 가장 여러분이 흔히 쓰는 챗GPT를 뿐만 아니라 가지고 구글 제미나이부터 시작해서 생성형 AI도 있겠지만, 다양한 AI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뭔가가 달라졌죠. 예전에는 저희 세대는 네이버나 구글에서 검색하는 세대에서 지금은 유튜브를 통해서 검색하는 세대가 됐고, 이제는 인공지능, 생성형 AI, GPT라든지 제미나이에 직접 검색을 하고 질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게 아직까지 구글이나 네이버의 유튜브보다는 작은 부분이지만, 그 검색에 그렇게 활용하는 인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서 검색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차라리 질문하는 게 더 빠르게 찾아주니까, 그거 굉장히 많은 다양한 대화형 생성형 AI가 들어오면서 뭔가가 많이 바뀌겠습니다. 물론 이게 단순히 검색이나 문구가 아니라 다양한 것들을 해주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도 많이 쓰잖아요. 보고서나 리포터도 여기서 쓰는 거에 많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AI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는 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머신러닝, 딥러닝의 차이. 물론 머신러닝, 딥러닝이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지만, 아직까지는
머신러닝, 딥러닝이 공존한다고 보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은 뭐냐 하면 인간이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 그럼 아직까지는 챗GPT가 이런 형식이죠. 근데 딥러닝 쪽으로 가버리면 이제 AI가 자율적으로 학습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결과를 낸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이제 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AI의 확산은 어마어마하게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생산형 AI가 실제 보면 가장 많이 활성화되면서 지금 엄밀해서 가장 많이 쓰는 AI가 챗GPT가 독보적으로 앞서다가 요즘에 최근에 제미나이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 높아지냐? 제미나이는 유료 버전이 아니더라도 무료 버전에서 정보 같은 것들은 굉장히 많이 찾아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미나이뿐만 아니고 노션을 여러분이 잘 쓰다 보니까 노션 AI도 있죠. 그 다음에 클로드, 뭐 미드저니부터 시작해가지고 퍼블리시티, 다양한 이런 것들을 보통 이제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많이 쓰는 형태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이걸 검색하는 사이트를 보면 순위를 보더라도 챗GPT가 4위 정도로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네이버, 유튜브, 구글이 좀 강하고요. 근데 이게 2005년 3월이기 때문에 2005년 12월 버전이기 때문에 이제 점점 이 AI의 성장 속도는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최근에 본 게 있죠. 피지컬 AI라고 또 뭔가 얘기를 들어본 게 있죠.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현대자동차에서 CS2026에서 지금 발표한 예조. 굉장히 생각보다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움직이고요. 근데 이제 현대차는 원래 이제 뭐랄까 로봇에 대해서는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해왔던 상태입니다. 해왔던 상태고 로봇 사업부가 있다가 로봇이 이제 점점 중요성을 느끼니까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하면서 로봇을 본격적으로 합니다. 근데 이거는 실제 보면 피지컬 AI는 현대자동차 생산 현장에 쓰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예전보다는 동작이 굉장히 자연스럽고요. 그리고 단순히 AI만으로는 이제 로봇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AI와 로봇의 복합물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들어오면서 얘들이 굉장히 최근 뉴스에는 이걸 도입하는데 우리 현대차 노조에서 반대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굉장히 피지컬 AI도 지금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시작은 엄밀히 말해서 테슬라에서 시작했던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뭐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다양한 로봇이나 AI가 접목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그래서 아틀라스가 굉장히 지금 센세이셔널 CES 2026에서는 굉장히 많이 일으킨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로봇이나 인공지능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보면서 어떻게 하냐면 스마트 팩토리라는 개념 형태로 많이 진화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실제 보면 자동화 로봇 시스템화가 많이 돼 있는 라인입니다. 라인인데 그게 본격적으로 뭐 이제 뭐 로봇이 들어오고 이런 게 자동화가 돼 있는 상황이고 로봇이 굉장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는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지금 현재는 이 스마트 팩토리의 개념 자체는 이런 시스템화 로봇 자동화가 이걸 통제하는, 관리하는 게 사람이 주체였는데 이제는 로봇, 인공지능 이런 주체로 넘어가 버린다는 거. 그러면 엄밀히 말해서 사람이 없어지는 겁니다. 실제. 그래서 노조에서 현대차 노조에서도 들고 일어나는 게 우리 일자리 뺏긴다고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의 개념 자체가 들어오면서 이제 굉장히 다양한 이슈, 직업의 변화를 많이 일으킨다는 거. 그리고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스마트 팩토리의 한 형태입니다. 형태인데 샤오미의 다크 팩토리입니다. 다크 팩토리는 뭐냐? 시스템화 자동화가 되다 보니까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냐? 24시간 그냥 돌아갑니다. 조명도 필요 없겠죠, 솔직히. 그래서 이런 형태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 물론 테슬라가 처음에 이걸 뭐랄까 사람이 없는 공정을 구현했다가 아직까지 불합리적인 게 좀 뭐 불편하게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투입한 거거든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사람이 없어지고 24시간 동안 공장만 돌아간다는 거. 그럼 당연히 조명이 없기 때문에 다크 컴퍼니라고 다크 팩토리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일자리들이 많이 줄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4시간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고 다양한 이제 AI, 로봇뿐만 아니고 다양한 신기술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원래는 예전에 봤는데 이거는 미국 회사인데 현대차가 인수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회사가 돼버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도 굉장히 보편화가 되겠죠. 이것도 AI 컴퓨터 뭐 AI 그 다음에 뭐 네이더 또는 나이더 하고 센서 이런 반도체들이 복합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자율주행 쪽으로 많이 움직일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 보면 이거는 도시를 운영하는 UAM이라고 합니다. 어번 에어입니다. 그래서 멀리 가는 게 아니고 전기 에너지로 가는 이거는 이제 상용화가 되려고 하고 있고 우리 한국공항공사에서 이거 표준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실제 보면 양자 컴퓨터부터 시작해가 다양한 게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에 일론 머스크가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아마 뉴스와 보도가 된데 뉴러링크에서 하는 인간과 컴퓨터 외부를 연결하는 센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센서. 실제 보면 이게 뉴러링크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이게 칩을 받으면 이게 이제 동물 지의 실험까지는 끝났고요. 근데 이게 되려면 이제 법적이나 윤리적인 문제가 좀 해결은 돼야겠죠. 근데 이제 극단적으로 이게 다 연결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솔직히 말해서 쉽게 얘기하면 키보드가 없어질 수 있고요. 마우스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휴대폰도 자동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많이 진화하고 있다는 거. 그렇고 AI가 들어오면서 이제 살짝 죽어버린 메타버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원래는 코로나 시기에 여러분들을 또 뭐 노블록스나 이런 걸 통해서 메타버스 공간에서 이제 친구를 사귀고 뭔가를 행사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해봤을 건데 이게 이제 AI가 들어오면서 죽어버렸는데 이제 이게 과연 대체품일까? 그건 또 아닐 수 있어요. AI와 메타버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더 다양한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뭐 일례로 작은 예지만 이제 메타버스 속에서는 예전에는 뭐냐면 제페토라든지 이런 데 가면 뭐랄까 은행 지점도 있고 이런 거 다 만들어 놨었거든요 실제. 근데 이제 메타버스 상에서는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담당자가 상주해 가지고 누가 들어오고 누가 질문하는지를 체크해야 되는데 AI랑 접목되면 이게 무인 형태로 되겠죠. 그럼 이게 굉장히 앞으로는 두 개의 기술이 접목되면서 다양한 형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융합적인 기술들이 복합된다는 거. 그래서 아까 했던 옵티머스도 뭐 옵티머스가 아니고 그가 아틀란티다도 실제 보면 로봇과 AI가 접목된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접목 기술이 융합적으로 발휘되는 시대가 온다는 거. 그래서 지금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시점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할 건지 그래서 예전에는 한번 선택하면 다시 되돌아 못 온다고 많이들 얘기했는데 이제는 되돌아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좀 생각해 볼 거는 갑자기 없어지는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라면 내가 잘 다니더라도 직업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여러분이 입학하는 시점에서 굉장히 괜찮은 직업이었는데 졸업하는 시점에서는 그 직업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은 고민해 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이제 뭐랄까 그런 변화에 대해서 자꾸 뭐랄까 방음막을 치거나 거부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에 대해서 다양하게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미래의 직업들도 많이 찾아보시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싶은 일을 찾아보면서 내가 어떤 일을 할 건지를 결정하는 게 오히려 대학 1, 2학년 때는 취업을 준비하는 것보다는 그게 더 중요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생각하자. 근데 우리의 모습은 이 친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발을 디디면 굉장히 얕은 물인데 우리는 모든 게 불확실성이 강하고 변화가 빠르고 취업도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발을 안 디디려고 하고 있습니다. 겁만 내고 있다는 거. 그래서 과감하게 발을 디디면 쉽게 미래는 열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그래서 이런 변화, 다양한 기술의 변화, 그 다음에 AI, 4차 산업의 다양한 기술이 들어오다 보니까 일자리도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실제 보면 로봇이 로봇을 대체한다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 처음에 얘기할 때는 이 얘기 했었습니다. 사라질 직업이 714만 개고 새로 생겨날 직업이 200만 개이기 때문에 500만 개의 직업이 없어진다. 라고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 비관적으로는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라질 직업은 예측이 되는데 새로 생겨날 직업을 예측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3차 산업혁명 당시에는 뭐 1300만 개가 없어진다고 했는데 실제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우리나라는 또 노봇의 보급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만큼의 이제 다른 후진국보다 노동집약적인 산업을 가진 데보다는 조금 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는 말되 단 직업은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날 수 있다. 이거는 기억하셔야겠죠. 그래서 그건 좀 생각해요. 그리고 일자리가 정규직 형태가 줄면서 다양한 일자리 형태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약간 있겠죠. 근데 기업 형태도 이제 정규직을 데리고 있으면 조금 더 많은 이제 급여 연봉 이외의 다양한 투자 비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약간 줄이는 경향도 약간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리고 우리가 반대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볼 경우는 하면 실제 보면 엔잡러, 원래 투잡하다가 이제 엔잡러, 물론 지금은 엔잡러가 실제 보면 뭐랄까 생계를 위해서 엔잡러가 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뭐 일본에 보면 프리터족이라고 해가지고 취업은 안 하고 아르바이트를 여러 개 하면서 내 시간을 갖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인데 우리나라도 이제 장기적으로는 엔잡러라고 해서 내가 다양한 직업 형태를 가지면서 나의 여가 시간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많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 따지면 저도 뭐 따지면 엔잡러라고 볼 수 있겠죠. 강의도 하고 코칭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뭐 다양한 기관의 교육금 뭐랄까 다양 뭐 역할도 다양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로 진화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그걸 조금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AI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또 다르게 흔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뭐 들어마세요. 유토피아의 반대말이 디스토피아인데 이렇게 AI가 들어오면서 디스토피아 형태로 굉장히 더 일자리를 악화시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 보면 이제 잡포칼립스라고 해가지고 최근에 나온 단어인데 이거는 어떤 단어냐면 이제 AI가 확산되면서 고용 시장이 붕괴된다는 뜻입니다. 자포칼립스라는 단어 그 자체가 이 발음이 좀 어려워서 자주는 안 나오지만 실제 보면 AI가 사람을 대체하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이거는 뭐 채용 얘기할 때도 약간 얘기하겠지만 이제 뭐랄까 여러분을 뽑아가지고 신입을 뽑아가지고 교육을 시켜가지고 어느 정도의 아웃풋을 내는 게 아니라 AI 다양한 AI 서비스를 활용하면서 그거 일자리를 굳이 안 뽑아도 된다는 형태. 그러면 실제 보면 대기업 형태도 있겠지만 작은 기업의 같은 경우에는 하면 이제 여러분을 한두 명 뭐 직원이 몇 명 없는데 이제 여러분의 역할이 조금 작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AI한테 시키면 AI가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알다시피 파워포인트도 잘 만들고 기획서도 잘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형태로 많이 바뀔 수는 있다. 그래서 AI가 오히려 일자리를 다시 한번 죽이는 결과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도 보면 제 주변에도 실제 보면 사람을 뽑는 것보다는 AI를 활용하는 쪽으로 가는 형태도 많아요. 실제 보면 여러분도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 잘 하잖아요. 그죠? 실제 보면 캔바라든지 이런 데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형태로 바뀔 수 있다. 그래서 AI가 들어오면서 다시 일자리를 다시 한번 흔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까 숫자랑 다르죠. 3억 개의 일자리가 감소된다. 이런 형태로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굉장히 좀 일자리가 바뀌고 있고 상황이 바뀌고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피지컬 AI, 아까 얘기했듯이 피지컬 AI 때문에 실제 문제가 생기죠. 아틀라스는 제작원가는 2억인데 이걸 16시간 일한다는 가정한다면 1년 만에 투자비는 해소됩니다. 왜? 이 친구 얘기 가장 특이했던 게 뭐냐면 배터리도 본인 스스로가 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까 샤오미의 다크 컴퍼니처럼 조명 없어도 됩니다. 그죠? 근데 이게 지금 제작 원가가 2억이지만 이게 급속도로 대량 생산하면 그 원가가 굉장히 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따지면 굉장히 24시간 풀 근무도 가능하고 실제 보면 휴가라든지 이런 거 없고요. 그다음에 뭐 밥은 안 줘도 되죠. 전기 에너지만 주면 다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그래서 현대차 노조들이 굉장히 반대하는 이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 일자리를 무너뜨린다고. 근데 좀 이해될 만한 거는
이게 좀 그거는 굳이 그거는 아니에요. 이 친구가 아직까지 초기 버전이기 때문에 뭐랄까 운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단순한 체결이라든지 이런 건 잘하지만 실제 보면 사람의 강도, 손의 감각이 필요한 의장 분야. 지금 의장 분야가 자동차 공장에서는 의장 분야의 대부분의 생산 작업자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도장이라든지 이쪽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거는 기계나 로봇이 다 하기 때문에 의장 분야는 체결하고 뭐랄까 조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는 아직까지 로봇이 따라가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구석구석 들어가 가지고 자세를 잡고 뭘 해야 되는 것은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약간 있기 때문에 일순간에 사람이 없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물론 로봇이 굉장히 고도화가 되면 그때는 또 다를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피지컬 애가 또다시 일자리를 박는다. 그래서 실제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실제 가장 대표적으로 실제 보면 요 시기까지 와 있는 거죠. 실제 저희 때는 요 아줌마들이 동네마다 한 뭐 10명씩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요렇게 돼 있잖아요. 요렇게 그죠? 근데 다시 이렇게 갈지 드론으로 갈지 로봇으로 갈지 그거는 예측이 안 되는 겁니다. 실제 그래서 그렇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 아줌마 이름이 야쿠르트 아줌마였죠. 근데 최근에 이름을 바꿨습니다. 플래시 매니저로. 왜? 한국 야쿠르트에서도 굳이 야쿠르트만 우리 배달할까? 아니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때 이 아줌마들의 위치를 찾는 앱이 유행했었습니다. 왜? 가지고 다니는 콜드블루 커피가 정말 맛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신선 제품 쪽으로 진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일자리들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일자리가 늘어나고 어떤 일자리가 줄 건지는 약간은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이한 씨는 그냥 앉아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뭐랄까 돌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앉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직업이 이제 푸드 엄밀라서 실제 보면 단순 조리는 지금은 로봇이 다 대체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 뭐랄까 조리가 아니라 다양한 요리의 다양성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런 거에 접목하는 쪽은 굉장히 늘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보면 환경, 그 다음에 생물, 생명과학, 건강 이런 데는 계속 늘어날 거고요. 그게 아닌 단순 반복적인 것들은 자꾸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약간은 있다. 그래서 좀 생각해야 사라질 직업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텔레마케터 요즘에 거의 없잖아요. 그죠? ARS로 돼 있고 굳이 텔레마케팅이 없어도 그죠? 돼 있고 시계 여러분 웨어러블 솔직히 말해서 스마트워치를 타고 다니는 시계를 고칠 일 없겠죠. 스포츠 심판은 우리 프로야구 같은 경우는 미국보다 더 빨리 이제 스트라이크 판정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양한 그거를 하죠.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카메라가 더 잘 판단하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그렇고 회계사라는 직무는 없어진다고 예측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조금 애매한 게 우리나라는 직업계에서 아직까지 딱불로 간이형 수준 붙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조금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자율주행 장터가 되면 택시기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없어지겠죠. 버스기사, 대리기사도 없어지겠죠. 장기적으로. 그래서 웃기는 건 프로그래머가 굉장히 사라질 직업이 높아지는 직업이라는 거. 왜? 이미 아마 챗GPT를 써본 친구들 있을 건데 챗GPT가 나는 인문계인데 전혀 뭐랄까 코딩에 대해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몰라도 거기에다가 입력하면 다 짜줍니다. 그리고 요즘 프로그래머들이 잘하는 게 본인들이 짠 코드를 챗GPT에 넣어서 오류 찾아달라고도 잘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알다시피 구글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데서 프로그래머가 대량으로 해고됐다. 내 뉴스를 보겠죠. 보신 적 있겠죠. 그래서 프로그래머도 조금은 단순 프로그래머는 없어질 수 있고,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PM 역할은 굉장히 더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이제 프로그래머도 AI를 알고 있는 프로그래머가 더 강력하겠죠. 그리고 사자 직업도 엄밀해서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첫 번째가 약사라는 직업. 동네 약국의 약사는 처방전 갖다 주면 그냥 주시는 게 약사 아닌가요? 솔직히 신약 개발은 오히려 생명이나 화학이나 이쪽에서 더 많이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변호사는 노스쿨 때문에 원래 변호사 목적인 노스쿨이 다양한 변호사를 많이 만들어서 법률적으로 손해보는 사람 없게 만들자고 만든 거고요. 판검사는 아직까지 판례 중심인데 이게 DB화가 되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DB화가 좀 힘듭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안 없어질 직업이 기자라는 직업이 여기가 있었는데 이제
기자는 지금 일단은 좀 이따가 얘기하고요. 패션 디자이너는 조금 창의력이 강하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이제 보조적인 자체로 많이 쓰긴 씁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 교사 같은 경우는 지식을 전달할 것 같으면 굳이 필요가 없을 건데 지식만 전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기자란 직업 자체가 그때 당시에는 4차 산업혁명 얘기할 때는 괜찮다고 했는데 이게 챗GPT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달라졌다는 거. 그래서 기자들이 챗GPT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했냐면 챗GPT한테 기사를 써보라고 한번 입력을 했거든요. 근데 얘들이 챗GPT가 쓰는 기사 수준이 한 6년 차 정도로 잘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챗GPT를 계속 보도화한 겁니다. 그래서 챗GPT가 더 뜬 거 떠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라는 직업도 역할이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사를 적는 거는 알다시피 프로야구라든지 일부 경기에는 아직까지 이미 AI로 적는 기사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장기적으로 기사의 역할도 조금은 데스크 쪽으로 올라가는 판단하고 그런 것 쪽으로 많이 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 그래서 AI가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흔들기 시작한다는 거. 그래서 AI가 더 잘할 거라는 직업 형태가 보면 굉장히 높죠. 아나운서도 지금 보면 이제 AI로 다 더빙이 되죠, 실제. 그다음에 의사라는 직업이 이제 좀 남았는데 의사는 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근데 의료 분야도 실제 보면 IBM의 왓슨이랑 뭐랄까 인공지능 자체는 의사보다 진단율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로봇 시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죠. 그래서 그렇고 그 아래쪽에 보면 이거는 약간은 창의성이 강하고 이런 쪽은 좀 살아남을 거다. 근데 이제 작가도 이미 이 영국에서는 이제 챗GPT로 실제 보면 드라마를 써서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이미. 근데 물론 시청률은 안 나왔지만, 근데 이제 이런 직업은 대체는 못하더라도 AI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었겠죠. 그래서 웹툰 작가들도 요즘에 AI를 기본적으로 쓰고 있고, 작가들도 기본적인 스토리라인이라든지 AI의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조적인 잣대로는 쓸 수 있지만, 이제 직업 자체가 바뀌지는 않을 거라는 거. 그래서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단순 반복적인 직업들은 사라질 거고 그게 아닌 창의적이고 이런 것들은 뭐 감성적인 것들은 예체능 계열이나 이쪽은 아직 컨텐츠 분야는 계속 살아남을 거라는 걸 예측할 수 있다. 근데 물론 이거는 또 어느 순간 바뀔 수 있다. 근데 이제 AI를 이 창의성이 강한 부분도 AI를 모르면 안 되겠죠. AI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직업도 굉장히 많이 나타날 겁니다. 새로운 직업. 실제 나타난 직업들입니다. 직업들. 디지털 장의사는 실제 보면 돌아가신 분 고인의 이제 디지털 기록을 지워주는 겁니다. 물론 추억삼아 남겨둘 수 있겠지만 좀 불편한 거는 지우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다양한 형태가 많습니다. 그리고 직업은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만들어진다.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여러분이 취미로 하는 게 직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예전에 우리 지금 흔히 볼 수 있는 주변에 볼 수 있는 공방들은 원래 취미로 시작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리고 제가 데리고 있던 친구 아직까지 회사 생활 하는데 이제 멀쩡한 남자친구인데 손재주가 너무 좋아가지고 뭐랄까 원래는 이제 회사 내에서는 관세 수출입 업무를 하는데 출장 갔다 오면서 무선 조정 비행기를 사왔는데 그걸 딱 점심시간에 날리자마자 없어져가지고 그 다음부터 얘가 모형 비행기 예를 들어서 글라이드 고무동력기부터 만들기 시작하면서 계속 진화하다 보니까 나무로 엔진을 신고 하는 비행기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자기 블로그에 올려놨는데 처음에는 좋다 싫다 이거밖에 없었는데 나중에는 거기에 댓글이 하나 만들어주시면 안 됩니까? 이래가지고 그 친구가 그걸 부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연봉보다 더 많이 법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땅 샀다고 놀러 오라고 해가지고 배 아픈데 왜 놀러 가냐고 했더만 거기에 활주로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직업은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할 거는 직업적인 부분을 가져가는 것도 뿐만 아니라 내가 취미 생활로 하고 있는 거는 계속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게 어느 순간 직업이 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직업은 계속 만들어진다. 이것도 의미로서 종이로 만든 겁니다. 종이로. 손재주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새로운 직업은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것만 좀 생각하자. 그리고 이제 AI가 들어오면서 뭐랄까 일자리 감소한다는 얘기만 있는데 그게 아니고 새롭게 생겨나는 일자리도 굉장히 많다는 게 일자리의 변화의 또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일자리가 계속 나타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보면 이제 AI 분야가 들어오면서 다양한 기존에 없었던 직업이죠. 직업들이 굉장히 많고 DB 분야도 굉장히 강해졌죠. AI의 DB는 결국 묶여가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AI 윤리가 관장되면서 AI 윤리와 연관되는 것도 굉장히 앞으로 늘어날 겁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 최초로 유럽보다 더 빨리 AI 윤리법을 지금 통과시켜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다양한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직업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목표를 좀 설정해 봐야 돼요. 우리 어렸을 때는 이렇게 꿈 목표를 한번 적어 봤잖아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할 건지. 근데 이거는 단순히 지금 입장에서 팍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1, 2학년 동안은 다양한 사람, 다양한 경험, 다양한 것들 찾아보고 다양한 사람 접하면서 2학년 말까지 좀 정하는 게 좋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어렸을 때 정한 것처럼 내 목표를 한번 정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얘는 좀 이상해요. 직업이 메이플 스토리는 좀 이상하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이 아저씨처럼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좀 우습지만 좀 그렇나요? 그래서 목표는 그래서 얘기했듯이 일지망 목표를 조금은 설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전제는 다양한 경험, 다양한 사람, 다양한 직업이 어떤 게 있는지 자꾸 찾아보시고 고민해 보신 후에 선택하는 겁니다. 그거 없이 그냥 마냥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노력을 1, 2학년 때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 결국은 1, 2학년 때 많이 다양한 경험을 해야지만 내 진로도 찾는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취업할 때 쓸 내용이 있습니다. 쓸 스토리가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목표를 좀 다양하게. 그래서 근데 대충 대부분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과는요. 저희 선배는 다 이런 데 갔고요. 제가 4년 동안 공부했기 때문에 여기를 가야 됩니다. 근데 4년 동안 공부해서 우리과 선배 따라서 내 인생을 바꿔야 된다.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건 좀 아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내 적성, 업무, 어떤 걸 좋아하는지를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0년 후의 목표에 따라서 좀 정하는 것도 있습니다. 10년 후에 나는 창업할 거다. 그러면 오히려 뭐랄까 연구개발 이런 마케팅 영업 쪽이 훨씬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돈의 흐름이 보일 수 있거든요. 물론 기술을 개발할 것 같으면 연구개발 쪽이 낫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나는 조용히 회사 생활할 거야. 그러면 경영지원 직군이라든지 생산 지원 직무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나중에 선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공이 의미가 크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이공계 친구들은 전공과 특화된 직무로 간다면 그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겠지만 인문계나 이런 경우는 전공이 크게 의미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전공했다고 거기를 가야 되는 건 또 아니다. 왜냐하면 전공을 안 하더라도 거기에 관련된 경험이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자격증이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공부, 교육이나 이런 것도 다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좋아하는 거 해야 될까 잘하는 거 해야 될까 이건 정답은 없습니다. 좋아하는 거 없습니다. 근데 그죠?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정답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알아. 근데 취업을 빨리 하려면 잘하는 걸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보다 조금 더 오래 살았잖아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저는 좋아하는 걸 선택하라고 좀 권하고 싶습니다. 왜?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하든 어떤 걸 하든지 나중에 취업하면 아침에 눈 뜨면 가고 싶은 회사는 없습니다. 다 짜증납니다. 근데 좋아하는 걸 해야지만 조금 더 후회가 좀 덜합니다. 그러면 이 좋아하는 게 뭔지를 여러분이 치열하게 1, 2학년 때 고민해보고 찾아봐야 된다는 거. 그래서 가장 추천하는 거는 이 친구처럼 좋아하는 걸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새끼는 버리고 개를 품고 있죠. 그래서 뭐 사진의 제목은 예전 드라마처럼 개품닭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좋아하는 걸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인공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물론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약간은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하는 거는 부모님, 특히 어머니가 가장 강했을 건데 결국은 물론 이제 대학 입학했다고 어머니가 끝이 아니라 다시 뭐 또 어머니가 가장 입김이 가장 세실 건데 결국 주인공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물론 엄마랑 여러분의 시각은 다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엄마를 설득한다? 뭐 말로 설득하면 설득이 안 되고요. 뭐 설득하고 싶으면 실제 파워포인트 한 두세 장 만들어가 내가 어떤 걸 하고 싶다고 한번 보여주면서 설득하면 또 달라집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엄마가 설득이 안 되면 자꾸 싸움해가지고 이제 용돈 못 받고 손해보는 것보다는 밀어놓는 것도 좋아요. 제가 한 1년 요거 해보고 안 되면 엄마 말 들을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주인공은 여러분이니까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계획을 좀 세워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커리어 로드맵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대부분의 교육 과정에서는 잘 없고 별도의 교육을 받으면 하거나 요즘 학교 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미래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는 겁니다. 고민해 보면서 찾아보고 고민해 보고 내가 그 미래의 목표를 설정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걸 준비할 거고 어떤 게 좀 부족하고 어떤 것들을 더 강점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한번 적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럼 꼭 교육을 안 가더라도 내가 A4지가 좀 그렇다면 휴대폰이 너무 작으니까 패드 노트북에다가 목표를 한번 정해보고 그럼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것들을 한번 적어보고
그다음에 내가 부족한 부분,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부족한 게 뭔지를 한번 적어보고, 그러면 그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걸 준비할 건지를 한번 적어보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이걸 매달 그건 웃기는 거고, 이제 한 학기에 한두 번, 한 학기에 한 번, 방학 때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좀 6개월, 3개월마다 왜 이 목표는 바뀔 수 있거든요.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한번 적어보면서 조금은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 걸 적어야지만 이렇게 큰 목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세부 목표들이 생길 거고요. 그 세부 목표가 있으면 지금 당장 어떤 걸 해야 될 게 생길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은 한번 정해보는 것들이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안 정해버리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후회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은 세부 목표를, 큰 목표를 세워놓고, 그래서 그게 세부 목표가 되면 거기에 대한 각각의 어떻게 할 건지를 다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주기적으로 한번 적어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커리어 노드맵이라고 검색하면 뭐 유튜브 가셔도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설명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꼭 따라하는 건 아닙니다. 핵심은 뭐냐? 여러분이 해야 될 목표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도 일부 있을 거고요. 부족한 부분, 앞으로 해야 될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좀 나눠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4학년 때 내가 졸업을 어느 파트에 졸업을 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1학년 때 준비할 게 다르고 2학년 때 준비할 게 다르고 3학년 때 준비할 게 4학년 때 준비할 게 다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차분히 한번 적어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고 그걸 적는다고 우리가 다 실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적어놓은 거에서 중요도에 따라서 반드시 해야 될 부분들은 조금을 체크를 하면서 그걸 계속 지켜나가는 과정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없어버리면 오히려 목표 없이 방황해버리면 4학년 때 내가 어떤 걸 해야 될지, 내가 지금까지 뭐 했지, 이런 식으로 후회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그래서 결론은 목표를 설정할 때는 가장 좋은 거는 이겁니다. 실제 스마트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좀 아저씨들, 제 같은 아저씨들이 많이 저희 때 신입사원 때 많이 배웠는데,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영어 공부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랄까 토익 몇 점 이상 이런 식으로. 그리고 측정이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몇 점 이상 해야지 측정이 가능하겠죠. 그다음에 달성 가능한 일이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아, 어느 정도 해가지고 달성 가능해야 전혀 안 되는 걸 하면 안 되겠죠. 그거는. 그 다음에 결과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가장 좋은 거는 결과랑 기한을 설정하는 게 언제까지 몇 점 이상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만약에 영어 공부하기가 아니고 영어 공부하려면 하루에 1시간 이상, 일주일에 몇 번, 이렇게 자꾸 숫자를 자꾸 넣는 게 좋습니다. 이 숫자는 여러분이 아마 지금 뭐 자꾸 습관을 해놓는 게, 회사를 가거나 이럴 때도 뭐를 자소서나 면접할 때도 숫자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숫자를 자꾸 표현하는 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자꾸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자꾸 스마트 원칙에 따라서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아까 했듯이 큰 목표뿐만 아니라 작은 목표들도 다 이 기준으로 해야겠죠. 그래서 이걸 좀 생각하고, 근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금년 다이어트 이렇게만 해놓으니까 새가 안 지켜지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자.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이거 있는데, 자동차가 들어오면서 영국에서는 이제 자동차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자동차를 싫어하다 보니까 마차들이 지나가는데 자동차가 오히려 불편하다. 그래서 붉은 깃발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랄까 마차의 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만들다 보니까 영국에서 오히려 규제, 이런 그 거부 반응이 일어나다 보니까 오히려 자동차에서 무너졌던 겁니다. 그래서 규제나 거부, 그게 과연 맞는지.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너다이어트 운동이라고. 이거는 뭐냐면 2차 산업혁명 당시에 전기에너지가 들어오면서 기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2차 산업혁명을 앞쪽에서 얘기했지만 이제 대량 생산, 컨베이어 시스템을 통해서 대량 생산, 기계화된 것들의 생산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들이 일자리가 없다고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나는 일자리가 잘린다고 생각해서 기계를 때려 부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너다이트 운동입니다. 그래서 미래가 변화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거부해보고 자꾸 부정적으로만 바라본다면 결국은 변화에 우리는 뒤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게 나오면 AI라든지 이런 것도 자꾸 사용해보고 자꾸 접근해보고, 그렇다고 전문가처럼 알 수는 없더라도 자꾸 해보다 보면 거기에 관심도라든지 이해력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앞에서 얘기했죠. AI가 우리를 대체할 수는 없다. 대체할 수는 있다 없다는 정확하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 일자리 구성은 AI를 아는 친구들, 생성형 AI나 AI를 좀 잘 활용하는 친구들을 뽑으려고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AI라든지 변화에 대해서 너무 거부하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부딪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AI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이 강화되고 AI 리터러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AI에 대해서 여러분이 자꾸 사용해보고 나만의 활용법을 자꾸 내보고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나도 자연스럽게 물이 흐르듯이 미래의 변화에 같이 올라가셔야 돼요. 그러면 생각보다는 거부하고 내가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생활, 일상, 대학 생활도 편할 거고요. 앞으로 취업, 미업도 미래의 진로도 굉장히 의미 있게 바뀔 거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생각하시면서 좀 자연스럽게 편성하시고 자연스럽게 집중하시고 자연스럽게 변화에 대해서 나는 싫다가 아니고 변화에 대해서 조금 더 과감하게 올라타시는 게 좋아요. 왜? 저도 지저국대 출신이기 때문에 지저국대 친구들이 변화에 대해서 조금은 거부 반응이 약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좀 더 과감하게 변화하고 과감하게 바뀌자고요. 그렇다고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맞잖아요. 실제 보면 요즘에는 여러분이 할 수 있다면 유튜브라든지 다양한 걸 통해서 직접적으로 다양하게 찾아볼 수도 있고요. 학교 내에서도 AI와 연관되는 그다음에 이런 신기술과 연관되는 뭐랄까 교육 과정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직접 가서 참여해보고 1박 뭐 1박 2일 요즘에는 이제 1박 2일 하면 여러분 자꾸 거부하니까 실제 뭐 학교 출퇴근하면서 하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참여해가지고 새로운 변화에 자꾸 적응하시고 내가 거기에서 앞서갈 수 있는 다른 친구보다 앞서갈 수 있는 것들이 여러분의 미래 경쟁력에서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AI를 활용하기 때문에 이제 질문하는 능력이 최고의 경쟁력이 되기 때문에 AI를 활용하신다면 여러분만의 질문법, 그 다음에 질문을 잘 하시는 분, 물론 해외에서는 이걸 팔고 있는데, 질문 잘한 것들을 팔고 있는데, 그런 질문이 잘하는 능력도 장점이기 때문에 AI한테 질문하는 것뿐만 아니고 수업의 교수님들이라든지 다양한 거에서도 질문을 잘하는 연습을 좀 하시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자체가 환각이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환각 실제 보면 얘는 뭐랄까 거짓말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게 맥북 사건이죠. 이게 이제는 검색 안 돼요. 이제 이게 원래 챗GPT 처음에 이게 논란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실제. 근데 지금 막혀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끔은 얘가 거짓말하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 깔로 찾아보고 다시 점검해보고 이런 것들은 이제 크로스 체크해보는 것들은 필요합니다. 실제 무조건 맹목적으로 믿는 거는 오히려 굉장히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은 생각은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황당하게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실제 예전에.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좀 생각하자. 그래서 조금 미래에는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바뀌지만 여러분들이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거부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과감하게 거기에 같이 함께 한다면 여러분 미래는 굉장히 많이 바뀔 겁니다. 그리고 얘기했듯이 직업도 굉장히 많이 바뀔 거니까 내가 하고 싶은 직업은 좀 많이 찾아보시고 그게 미래에 계속 있을 건지 없을 건지 사라질 건지 이것도 약간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1차 시는 이렇게 마무리